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지난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시기에 좀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동파사고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 많은 분들이 예상 밖으로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덕분에 기분 좋은 주말을 조금 지낸 것 같습니다. 다 구독자분들 덕분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채권 시장은 2019년 경기 침체를 예상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10년물과 2년물의 그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를 이제 같이 표기한 겁니다. 여기서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기준금리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지금 과거 최근에 있었던 그 사이클을 이제 쭉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시기, 바로 이 시점 있잖아요. 뭐 이 시기, 그리고 이 시기 좀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바로 이 시기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시기고, 그때 모두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 금리를 볼게요. 기준금리. 다 어떻게 되어 있죠? 금리가 거의 고점이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금리를 한 두 차례, 한 차례 그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는 이제 그 위치에 있거든요. 대부분. 2006년 같은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처음 일어났었죠. 처음 일어났었는데 이때 기준금리가 거의 4.75%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이클에서는 5.25%까지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올린 거죠, 두 차례.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는데 요거밖에 못 올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발생이 됐는데 결국 이만큼밖에 못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차례 내외인 것 같아요. 두 차례. 한 차례는 아니고 두 차례, 많으면 세 차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리고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자면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시기는 금리 인상 마지막 사이클에 진입하게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는 이제 경기 침체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장기 채권 시장 중심으로 이제 자본을 피난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체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죠.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거의 뭐 불과 한 0.1, 0.2, 0.12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만약에 내년에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결국 그로부터 한 두 차례 내외 정도밖에 못 올 겁니다. 최대. 물론 두 차례 내외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한 차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이 변수가 앞으로의 그 금융 상황을 정말로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과거 그 지표 관련으로 분석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선을 크게 그었고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융 환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환경과 이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로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많아봐야 한 차례, 두 차례,
이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3%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채권 금리 흐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예상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어쨌든 한 3% 시점까지는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는 계속 상승할 거고, 이 시점부터 채권 부담으로 인해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다. 기준금리 3%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들을 제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했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치로 인한 장기 채권 금리 상승. 이거는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중동의 정치적 문제로 인한 유가 상승도 있지만, 여기에 뒤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준이 미국 경제가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면 실질 경제 상승을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요 하락, 이거는 이미 지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외국인 수요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ECB가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때문에 특히 유럽 투자자들로부터 그 매수가 좀 힘들어질 거다. 매수력이.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정책과 그 양적 긴축 정책,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연준이 오히려 매각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국 외국인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금리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시기에 발행했던 엄청난 규모의 10년물 채권 만기가 2018년 하반기부터, 연말이죠. 2018년 연말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채권 발행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공급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채권 가격으로 인한 손실로 대부분 채권 투자자가 채권을 매도하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을 제가 그래서 이 정도로 봤거든요. 3%, 기준금리 3%. 그런데 지금 이제 흐름이 좀 더 빨라졌죠. 지금의 속도가.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가 3%에 채 도달하기도 전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 가능성이. 위험자산으로부터 자금들이 탈출을 하면서 첫 번째 피난처인, 금융시장에서 첫 번째 피난처인 장기국채로 피난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장기국채 중심으로 채권시장에 자금들이 이제 모이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경제가 잘 유지되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채권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기채권 금리도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이제 2019년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 이제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로 인해서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사실상 국채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으로 비유하자면 바닥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이제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제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는 잘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이클에서 발생했던 그런 유형의 위기가 아니라,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대붕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이 다가올 금융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여태 소개해드린 뭐 제시 콜롬보라든가, 그리고 하워드 막스의 그 메모 마지막 부분에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JP 모건,
보고서 내용들도 있었고, 기타 다른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던 게 바로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변수거든요. 한마디로 이 위기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위기 자체를 앞당길 수 있는 변수는 될 수가 있다.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자산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그리고 회사채, 그 외에 정크본드 시장이겠죠. 그리고 부채가 많은 부동산. 이런 자산들은 굉장히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해지할 방안이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12월 FOMC에서 2019년의 금리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냐가 시장 투자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연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12월 FOMC가 제가 알기로 12월 18일, 19일 요 이틀 양일간 이 시점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나오는 FOMC 의사록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방송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급반등을 일으켰던 저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3% 하락하던 미국 그 시장이 막판에 엄청난 급반등을 시켰어요. 그때 나왔던 찌라시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급반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찌라시이고, 어쨌든 이번 FOMC에서 찌라시가 아닌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해 4차례, 그리고 내년 3차례 인상을 거의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9월 달에 더 확실하게 얘기했었죠. 9월 금리 인상 때도. 그리고 특히 9월, 6월 이때 이 시점에 올해 4차례, 내년 3차례 인상을 거의 공식화하면서 단기 채권물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단기 채권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금리차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현상으로 당시 장단기 금리차가 0.3이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염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사용되어 왔는데, 많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그런데 연준이 뭐라 그랬어요? 연준은 채권 시장에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정비되어 있고,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에도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튼튼하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미 성향의 많은 국내 전문가들, 그리고 네티즌들 역시 이 의견에 매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벌어질 거고, 연준이 충분히 잘 관리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일어나기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미 성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의 친미가 아니고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에 굉장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성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미 지표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뭐 명목상 지표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감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왔던 논리가 과거 금융위기 요인들이 지금 모두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제가 여기에 반론을 달자면 댓글로도 달았었고, 근데 다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늘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라는 무한한 먹이를 먹고 자라요, 경제는. 그리고 이러한 먹이를 먹고 끊임없이 새로운 약한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먹이 주입이 없으면 약한 고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먹이가 제공되는 이상, 계속 제공되는 이상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약한 고리.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약한 고리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약한 고리예요. 지금 최근 그 10년간 만들어냈던 그 약한 고리는 결국 미국의 회사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긴 시간의 저금리로 인한 많은 문제들. 이 전 세계적인 긴 시간의 그 저금리가 미국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저금리가 적용된 적은 역사적으로 이번이 딱 한 번입니다.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한 효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거다 절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한 고리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딱 깔끔하게 반론을 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닐카 시카리가 그때 당시에 칼럼을 냈었죠. 장단기 금리 역정과 관련해서. 제가 그 15편에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다시 원문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신호들을 해석하는 것은 정밀과학이 아니다. 닐카 시카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라는 선언은 역사가 곧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이번에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하고 있는 짓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실제 행동이 달라져야지.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늘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계속 지난 위기 때도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고요. 결국 위기가 발생을 했었죠. 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닐카 시카리가 당시 그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상황이 지금 속도가 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는 제가 3% 정도 예상을 했는데 3%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일단 요거는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한 거고요. 1990년 초반 때 나타났던 그 위기 때는 기준금리가 10.5%에서 2.75% 거의 무려 7%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거의 5%에 가까운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4.75%지만. 그리고 지난 2008년 위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5.25%를 인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클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하만으로 커버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 7% 정도, 여기서 5% 정도 금리 인하로 이것만으로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위기에서는
5.25%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커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세 차례 같이 시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그 바닥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죠. 유난히 깁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번 한 번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로금리가 유지된 건. 그렇다면 다음 위기 3%가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5%, 2.5%라는 얘기는 12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2.75%라는 것은 내년에 한 번 더 인상하는 수준에서 끝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위기가 온다?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어요. 이거 제로금리를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이거. 금리 인하로 인한 상세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충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로. 뭐 올린 게 있어야지. 이 이전에도 그래요. 이 이전에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는 했었어요. 5%는. 기본으로 5% 정도 내외는 무조건 했습니다. 이번에는 5%까지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그 전에 다 박살납니다. 지금 경제 상태에서는. 3%도 빠듯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3%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채권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고, 정말로 이게 현실화된다면 QE의 양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만약 이걸 제로금리라고 칩시다.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는 뗄게요. 기축통화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재앙입니다. 모두가 전 세계가 거지가 되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0%, 그러면 고작 3%가 안 되는 정도의 금리 인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QE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QE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포함한 더 많은 QE를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QE를 했던 규모가 약 8천억 달러였거든요. 보는 통화가. 그리고 이게 4조 달러가 됐습니다. QE로. 그러면 5배잖아요. 이 중에서 원래 있었던 거 빼면 4배를 추가로 찍어낸 거예요. 4배를. 4배를 추가로 찍어낸 건데 지금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대충 3조 2천억? 3조 3천억 정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아무튼 3조대인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일단 과거 기준으로 똑같이 한다. 그럼 5배면 15조죠. 15조. 그리고 12조를 더 찍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총량은 15조가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15조치의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 이때 5% 정도 했습니다. 5.25%. 금리 인하 이렇게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이건 산술적으로 이제 계산해 본 겁니다. 12조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계산해야 될 거 뭐가 있어요? 채권 관련 파생상품 규모. 채권 관련해서. 이거를 또 플러스 알파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얼마나 찍어야 될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 예전에 JP 모건의 CNBC 인터뷰에서 다음 위기가 온다면 엄청난 위기가 될 건데 그때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경우 주식 자산까지 매입할 거다라는 극단적인 양적 완화를 예상을 했습니다. JP 모건 그 수석 분석가가. 저 역시 동의하고요. 최소한 다음 양적 완화는 채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급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본급. 굉장히 심각하다면. 한마디로 이것도 다 돈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소비를 하는 그 주체에게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양적 완화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저번 사이클에서 봤던 양적 완화의 방식과 규모랑은 전혀 다를 겁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건 이제 미국 선물 시장입니다. 원래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캡처를 해놨는데, 설마 저기를 깰까 말까 했는데, 결국 깼더라고요. 이건 일단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는 이제 추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난 위기부터 쭉 올라왔던, 장기 추세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2016년부터 올라왔던 추세선,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내려왔을 때 일단 처음에 한 번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내려올 때는 과연 저걸 지켜줄까 말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그 2016년부터 올라온 추세선입니다. 일봉상에서 자세히 그린 거고요. 이거를 개파락 시켰어요. 개파락 시켰고 오늘 거기를 헤딩하고 지금 음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 저점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이다라고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저점까지 무너지는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 요거를 깨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에서는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현재 주봉상에서 이거를 꼬리를 단다면 굉장히 빨리 달아줘야 됩니다. 꼬리는 이탈될 수 있거든요. 이탈됐다가 다시 회복하면 괜찮은데, 일단 일봉상에서는 오늘 날짜로 개파락을 시킨 모습이라서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요 긴 꼬리 있잖아요. 요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새벽에 발생했던, 앞서 말했던 급반등 시킨 겁니다. 이때 블룸버그를 통해서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면서 3%가 급락하던 거를 꼬리를 쫙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없었죠. 운이 좋게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등을 만드는 작은 이벤트들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 여러분, 금리가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는 게 호재예요? 금리를 못 올리는 게 호재냐고요. 경제학적 측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금리를 못 올린다. 그만큼 경제가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금리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불황금리예요. 불황금리. 경제가 불황일 때 저금리입니다. 저금리라는 얘기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경제가 정말 회복한다 싶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불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그동안 이제 금리를 올리라는 그 명분으로 미국 경제의 호황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금리 올려도 된다. 왜? 불황이 아니니까. 근데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대요. 이 얘기는 다시 이렇게 가는 논리입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만큼 튼튼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위험 자산에서 탈출을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유지되어야만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인간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이걸 좋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큰 위기로의 흐름에서는 이러한 판단과 사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모두 공경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만 공경에 처하면 되는데 자신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공경에 빠뜨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리딩 업체들, 또 자산관리사, 그 외에 뭐 펀드 매니저.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가입한 펀드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수많은 수백 명의 그 펀드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공경에 처하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요, 이거를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래. 굉장히 기다렸을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 소식을. 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주식시장의 반등 재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 결국 채권 시장에서 반응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위중무역이라는 악재,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시기를 굉장히 빨리 앞당기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제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 외에도 이런 시장의 시스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시장 시스템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이로 인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고로? 절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만드는 논리들은 결국 이 지금의 시장이 어찌됐든 위기가 오더라도 잘 극복할 거다. 또는 극단적으로 결국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갖가지 근거와 논리들을 또 만들어내요. 물론 논리만 튼튼하다면 뭐 일리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더 많은 부채를 투입해야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언젠가 망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제가 나열했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시스템은 언젠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게 무슨 논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젠가 망하게 될 건 알지만 지금은 아니래요. 혹시 이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정말로 망하는 시점이 온다고 칩시다. 그 시점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인간 심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시장을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로 자신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는 이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는 이 사이클이 이런 형태,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지금 주식 위험 자산의 호황기를 거치고 다음 이제 사이클이 올 텐데 이런 사이클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사이클을 포함한 전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신용주기 자체가 끝나고 있는 것 같다.
제 구독자 한 분 중에서 그 옐런 제이님이라고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신용주기라는 거를 언급을 했고 저랑 관점이 거의 동일한데 신용이라는 거는 이제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그 모든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신용화폐 시스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용화폐 시스템이 신용주기가 아닙니다. 신용화폐를 쓰는 그 시스템에선 당연히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신용주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거 근본위 시대의 통화도 신용주기에 포함이 됩니다. 화폐의 그 실물 자산이 무엇이냐? 신용화폐는 화폐의 자산이 채권입니다. 채권. 정부 채권. 정부 부채죠. 정부 부채가 기초 자산이고요. 정부 부채. 그리고 근본위 시대의 실물 기초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금. 기초 자산만 다른 거예요. 기초 자산만. 하지만 근본위 시대도 역시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이 깨지면 근본위 시대가 깨져요. 대표적으로 닉슨 쇼크가 있죠. 이것을 다 포함한 전체 신용주기. 이 신용주기는 아마도 더 큰 사이클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지난 그 시기, 이거는 뭐 다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방송 중에서 그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그 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과거 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고 중세에서 뭐 근대로 넘어오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고 이걸 뚝 잘라서 여기는 뭐 인간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 여기는 인간이 노동으로 먹고 살지 않는 시대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긍정적인 요인을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가 쭉 올라온 이 현재 시점까지 쫙 보세요. 결국 어떤 시점이었는지. 금융이 전 세계로 묶이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금융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긴 시간이었다고, 이 시기가. 수천 년 동안. 과거에 패권을 가졌던 그 국가들 있잖아요. 뭐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 패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이 계속 전 세계로 묶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현재 패권을 잡고 있는 그 미국이 닉슨 쇼크 이후죠, 거의. 그래서 신용화폐로 전환된 이후에 약 1980년 이후부터 금융이 더 전 세계적으로 묶이게 됐고, 그리고 200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유로존이 생기고 이머징 마켓이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결국 금융이 전 세계로 묶였습니다. 이때까지 지난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들이. 금융으로 전 세계를 묶을 수 있는 기나긴 시간. 과거에 패권이 바뀔 때는 반대편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 나라들이 다 자급자족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래 역시 뭐 특산품, 사치품 이런 거였지 먹고 사는 문제로 거래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망하든 뭐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할 내용인데, 결국 지금 오고 있는 그 사이클은 과거에 왔었던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채권 금리로 판단한 실제 경제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10년물입니다. 10년물 장기 채권이 이제 장기 사이클을, 장기 경제 상황을 이제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한데, 쭉 10년물의 그 금리가 쭉 내려오다가 2008년 양적 완화 이후
올해 한 3분기까지 바닥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다가 바닥권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10년물이. 양적 완화로 인한 채권의 공급은 원래 정상적으로 봤을 때 채권 금리를 높입니다.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데 8년 동안에 10년물의 금리가 평균 2.5%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단은 1.6이고요. 상단은 3.0입니다. 10년물. 이 영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급량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통상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뭐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8년 동안의 10년물 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영역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10년물의 채권금리가 3% 이하였다는 건 연준의 기준금리가 2.0, 그러니까 최근 2.0이었던 때가 6월달이죠. 6월달. 9월달 인상이 2.25%였으니까. 그때 2.0%까지만 해도 장기채권 금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3.1을 돌파했던 시기가 10월달입니다. 10월달.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 이후죠. 2.25% 이상 인상. 이때 이 시점 전후로 이 시점 후로 해서 갑자기 장기물이 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다는 건 연준의 기준금리 2.0%가 이 내외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중립금리와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중립금리를 넘어서면 부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시장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죠. 실제로 그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연준이 언급했던 중립금리 2.5에서 3.5%, 그러니까 중간값이 3.0이죠. 보통 그동안에는 이 중간값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언급한 중립금리 3.0%는 우리 경제 실상을 볼 때 사실상 터무니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데 우리 그 경제,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은 2.0%가 사실상 중립금리라는 소리예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 제로금리. 아무리 많이 찍어도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버텨낼 자신이 있죠.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금리에서 탈피하는 순간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 사실상 2.0%가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을 봤을 때 중립금리가 같다라는 얘기고, 제로금리 기간에는 우리나라 경제든 뭐 전 세계 경제든 미국 경제든 정말로 회복되고 있는지 실질 회복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요. 제로금리 상태에서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경제가 정말로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부채든 간에 다 버틸 수 있는 환경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그 부채를 정말로 지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죠. 금리를 올려서도 경제가 잘 버틴다? 그럼 진짜로 회복된 겁니다, 그거는. 진짜로 회복된 거예요, 그거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다 빠져나가야 안다고요, 그 실상을. 우리는 제로금리 안에서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연준이 그동안 이제 좋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준은 이제 명목상 지표인 GDP를 강조를 해서 계속 미국 경제는 매우 좋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낙관론으로 시장에 강한 실질 경제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결국 더 높은 장기 채권 수익률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그널도 계속 나왔고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장기물 채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최근 채권 시장이 또 갑자기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 시장에 장기 채권물 중심으로 수급이 왕창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채권 시장이 최근 그 실상을 눈치채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제라는 상황에 대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 정책을 결국 달러 패권 유지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 지금 채권 시장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작 해야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기준금리 2.0에서 2.25%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체력이 안 돼요. 지금 경제 상태는. 사실상 그게 중립금리고요. 지금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달러 패권 유지와 관련된 정치적 요인들. 달러 방어를 위해서. 이제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요. 미국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 채권 수익률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고요. 2018년 3분기에는 단기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차를 좁혔다면 지금은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3.1%를 돌파하면서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변수가 영향력을 높이면서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좁혀들고 있어요. 결론은 현재 글로벌 경제와 미국 경제 상태는 금리를 올릴 만큼 견고하지 않다. 채권 시장의 눈을 속이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건 진행 중이고 검증 중입니다. 그리고 똑똑해지고 있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연준의 시장 통제 능력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우 똑똑해진 것도 이제 지난 위기와 다른 점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다른 위기 때 시행할 이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다음 위기 때. 금리 인하 여력도 없고 그거에 더불어서 양적 완화의 규모는 굉장히 커야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더 강조하면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역사상 연속 2번 사이클로 양적 완화를 시행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찾아보실 분 있어요? 혹시? 연속 2번의 사이클 동안 양적 완화를 한 사례. 없을걸요? 찾아볼 수가 없을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그러니까 연속 2번으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연준도 예측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거는 문제없이 잘 될 확률이 적다라는 거고 우리 역사가 유례없는 불확실성 그 자체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 상황 보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긴 하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여러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계속 제 카톡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는 못했고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앞에 조금 언급해드리다가 말았던 그 신용주기에 대한 그 거대한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마무리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다시 조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